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비상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었고 곧바로 나경원 의원에게도 전화했던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위해 의원들이 국회로 향하던 긴박한 순간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인데 이 밖에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통령 하야 요구 등이 나온 직후에는 당시 장관이었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먼저 박솔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 명의의 휴대폰으로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밤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는 약 1분간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26분에는 당의 중진인 오선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해 40초 정도 통화했습니다. 국회에 계엄군이 들이닥치기 30여 분 전입니다. 나 의원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당일 통화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 의원은 당시 통화 내용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미리 얘기를 못했다고 했다면서 계엄 선포 이유를 묻고 싶었는데 빠르게 통화가 종료된 걸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전하며 미리 얘기하지 못했다고 했다는 추 의원의 앞선 설명과 비슷합니다. 한동훈 당시 대표는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며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거듭 지시했지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소집한 비상의원총회 장소는 1시간 사이 국회, 당사, 국회 예결위장, 다시 당사로 바뀌며 혼란이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이었습니다. 추경호, 나경원 의원과 통화는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계엄군 지휘부와 경찰 수뇌부에 직접 지시를 하던 무렵에 이루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추 의원과 통화한 직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계엄 포고령을 알려줘라고 했고 나 의원과 통화한 이후에는 조 청장에게 비화폰으로 다 체포해 불법이야,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과 휴대폰으로 직접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오후 7시 41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오후 7시 54분 조태열 외교부 장관, 오후 8시 6분 김영호 통일부 장관, 오후 9시 42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입니다. MBC가 확보한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은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이후 대통령실 참모나 변호사 등과 주로 통화를 했는데 현직 의원으로는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인요한 의원과 연락했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과 계엄 엿새 뒤 한 차례 통화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비상계엄 바로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의 법조인 출신 측근 4인방에 안가 회동 사실이 드러나자 연말 모임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던 사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들 중 일부가 안가에서 만난 당일 회동 전후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쯤 안가 회동을 주선했고 김주현 민정수석은 회동 전은 물론 회동 이후 밤 시간에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어서 조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모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하거나 제2의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지만 이들은 연말 모임 정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무회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은 자리를 못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다 그냥 한숨만 쉴 뿐이고 특별히 다들 언급은 특별히 자제하는 형편이고 다들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들 4인방 중 2명이 안가 모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낮 1시 6분에 윤 전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했고 1시 45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모두 7분 정도 통화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첫 통화는 의원들을 국회에 출입시켜 계엄 해제가 빨리 해결되는 바람에 유혈 충돌 없이 잘 끝났다고 격려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정말 절박했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해볼 도리가 없다는 소회를 말씀하셨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전후해 이 전 장관이 안가 모임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이 경찰 조사에서 점심이 조금 지난 무렵 행안부 장관이 법제처장과 민정수석과 모여 식사를 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진술한 겁니다. 김주현 민정수석도 이날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1시 18분에 먼저 전화를 걸었고 안가 회동이 끝난 밤 10시 43분에 또 전화를 걸어 두 번째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두 사람은 약 7분간 통화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뭐 상의 드리거나 그런 그럼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어요? 글쎄요, 뭐 특별히 기억나는 거는 없습니다. 김 수석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내용에 대해 일일이 기억나진 않지만 당시 상황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했다면서 당시는 대통령 직무정지 전이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통화가 특별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족을 제외하고 새 휴대전화로 처음 연락한 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였습니다. 내란 정국을 거치며 극우 세력과 긴밀히 교감하던 행보에 단면이 엿보이는데요. 긴박했던 고비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극우 성향 유튜버와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이어서 윤수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사흘 뒤였던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첫 표결을 앞두고 전국은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계엄군의 체포 시도 사실을 알게 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급선회했습니다. 초조해진 윤 전 대통령은 긴급 회동을 요청해 한남동 관저에서 한 대표를 만났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한 대표가 돌아간 뒤 윤 전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을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대상자들 중엔 극우 성향 정치 평론가이자 유튜버인 고성국 씨도 있었습니다. 오후 4시 37분부터 44분까지 단 7분 사이 5차례나 연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 중이던 고 씨가 여러 차례 전화를 받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 그만큼 윤 전 대통령이 집요하게 통화를 시도했던 정황이 엿보입니다. 제가 국회 정문 앞에 우리 자유파 집회로 갔는데 4시 한 40분쯤 도착한 것 같고요. 고 씨는 이날 저녁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를 집중 성토했습니다. 근거 없는 체포 괴담에 속아 입장을 바꿨다고 비난했습니다. 체포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한 거예요, 대통령이. 근데 워낙 8888 뛰어나와가지고 쪽팔리니까 입장 표명을 바로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 두 번째 탄핵 표결이 다가오던 나흘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은 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날부터 고 씨는 연이틀 유튜브 방송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계엄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해제 결의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1시간 후에 국회에 군을 진입하라고 지시했어요.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시간을 사실은 대통령이 벌어준 거예요. 하루 뒤 나온 윤 대통령의 네 번째 담화는 고 씨의 주문과 상당 부분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과 체포, 구속 등 내란 이후 전국의 고비마다 유튜버들을 매개로 한 이른바 아스팔트 극우 세력과 지속적으로 교감했습니다. 이번에 수사 기록으로 밝혀진 새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서도 첫 통화 상대인 여동생 다음으로 가장 먼저 문자를 보낸 외부인이 고성국 씨였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가 전두환 신군부의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 전 국방장관을 상임 고문으로 위촉했다가 5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 내란 사태의 여파로 치르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버젓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무력 진압 책임자였던 역사 속 내란 세력을 다시 불러냈던 건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전두환 반란군까지 끌어모으는 민주주의 파괴 세력의 재집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어제 저녁 6시 40분 김문수 캠프에 합류하는 새 인선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후보에게 자문할 상임고문 14명이 포함됐는데 전두환 정부의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두환 신군부 핵심 5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정 전 장관은 12.12 군사 반란에 가담했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특수전 사령관으로 시민군 무력 진압의 책임자 중 한 명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내란 모의 참여와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정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치러지는 선거에서 40여 년 전 내란 세력의 핵심 인물을 역사 속에서 꺼내와 캠프에 인선한 겁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캠프는 밤 11시 40분쯤 정 전 장관의 인선을 취소했습니다. 인선 발표 약 5시간 만입니다. 캠프 수장이자 대표 선수인 김문수 후보는 자신은 인선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방 일정을 3일 동안 계속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건 조금 업무상으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하고 상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부랴부랴 후보 비서실장이 나서 자신의 부주의로 논란을 걸러내지 못했다며 대신 총대를 맸습니다. 상임고문으로 위촉해 주시면 좋겠다고 취합해서 전달하는 과정에 제 부주의로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는 전두환 반란군까지 끌어모아 내란 사령부를 만들어 다시 쿠데타라도 벌일 것이냐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은 45주기를 맞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5.18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며 김문수 후보의 참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변희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나흘 앞두고 국민의힘이 영입했던 정호용 씨는 광주에서 시민들을 학살한 공수부대의 최고 책임자였죠. 내란죄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사과가 없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김문수 후보가 계엄을 두고 사과한다며 모호하게 입장을 밝힌 지 단 이틀 만에 국민의힘 대선 캠프는 이런 인사를 불러들였던 겁니다. 이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성공을 자축하며 신군부 수뇌부가 촬영한 기념사진. 전두환과 같은 맨 앞줄 오른쪽 두 번째에 앉은 사람이 정호용 당시 특전 사령관입니다. 정 씨는 사회 안정을 위해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을 촉발한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관철시켰습니다. 당시 거리에 나섰던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공수부대의 최고 책임자로 5.18 기간 여러 차례 광주를 직접 찾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작전에 관여를 안 했습니까? 광주에 여러 번 내려가셨고 우리 공수부대를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언도 할 수가 있고 그 공을 인정받아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 훈장 밑에 정호용 그는 훗날 가장 존경받는 군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국민들이 광주 시민들을 그렇게 학살하기를 원했습니까? 결국 정 씨는 내란과 반란 모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지만 고디은 사면으로 죗값을 치르지도 않은 채 풀려났습니다. 생각은 어떠셨어요? 뭐랄까 할까요? 뭐 할만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뭐 이 바깥보다 복잡하지 않으니까 이 안이 그래서 뭐 또 일장일단이죠 뭐 다 세상이. 군사 반란을 디딤돌로 육군 참모총장과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거쳐 국회의원까지 오른 5공의 핵심 인물. 하지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광주 사태에 대해서 참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이라면은 분명하게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무슨 뭐 5공 핵심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그 기준은 나는 무엇인지 아직도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이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죄가 확정돼 군인연금 지급이 중단되자 이를 다시 받겠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고 군사반란 40년이 지난 2019년 12월 12일에는 전두환과 함께 고급 중식당에서 기념 식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50 청산 요구에 직면한 노태우 정권은 1989년 전두환의 핵심 실세였던 정 씨를 의원직에서 사퇴시켰습니다. 하지만 36년 뒤 5.18을 나흘 앞두고 정 씨를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영입하려 한 국민의힘 모습은 역사적 퇴행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자, 이렇게 계엄을 두고 사과한다던 말이 민망하게 곧바로 전두환 내란 세력을 캠프에 합류시켜서 문제가 됐는데 불과 하루 만에 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재차 사과한다고 말한 뒤 했던 발언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두고 공산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한 건데요. 오늘도 사과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지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이재명 방탄 입법을 비판하기 위해 마련한 긴급 기자회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취재진의 질문에 비상계엄에 대해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 이 계엄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렸을 거예요.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후보가 답변을 마치고 황급히 장례 정리를 하려는 순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한 기습 질문이 나왔습니다. 가만있어 조금만. 용납할 수 없는 국민의 배반 행위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판단했는데 그 부분에 질문을 골똘히 듣던 김 후보는 검토할 점이 많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더니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들을 파면할 때 모두 8대0, 만장일치였다면서 이런 건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만장일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김정은이나 또는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매우 위험하다.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관 전원이 파면 결정을 내렸는데도 궤변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불복 선언이라며 후보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역시 김문수가 윤석열이었습니다. 내란 수계를 수호하겠다고 선언한 김문수 후보는 국민 앞에 설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국가적 망신이라면서 파면당한 두 대통령의 말벗이나 하면서 살라고 논평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위는 김 후보가 계엄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사과했지만 탄핵 심판 결정 과정은 비판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으며 김 후보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국민의힘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당내에서는 같은 날 탈당했던 친윤 핵심 인사를 복당시킨 건데요. 국민의힘의 얼굴은 김문수지만 내용은 윤석열 자체다. 선거를 망치려고 작정한 엇박자 행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35살 국민의힘 역대 최연소 사령탑에 오른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 국민들이 놀랄 만큼 빠른 변화를 예고했던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내가 비대위원장이라며 김문수 후보도 수용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당과 대통령을 분리하고 사당화를 금지하도록 당원 당규를 고치는 당 개혁도 선언했습니다. 한동훈, 홍준표 전 대표에게 직접 연대를 요청하기로 했고 역시 옛 당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도 당이 몰아냈던 과거에 대해 사과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 사령탑 출범에 맞춰 김문수 캠프 안에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90%가 잘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도 당의 책임을 표명하고 국민께 공식 사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 비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과 선긋기를 공식화한 당일, 그런데 친윤계 핵심 인사가 당으로 복귀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캠프 1호 청년특보 출신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복당한 겁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작년 총선 당시 막말 파문이 불거져 공천이 취소되자 스스로 당을 떠났습니다. 용광로와 같이 어떤 분이라도 다 포용을 해서 국민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훌륭한 일과 또 그런 인재들을 양성해내는 용광로가 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석동현 변호사가 영입되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까지 복당하자 당내에선 이게 놀랄만한 빠른 변화인가, 선거를 망치기로 작정을 했냐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얼굴은 김문수, 내용은 윤석열 자체라며 내란 세력의 위장크림 역할을 하게 된 청년 정치인이 안쓰럽다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어제까지 영남 유세 일정을 소화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하동 화개장터를 거쳐 호남으로 건너가 표심 다지기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정부 이름 후보로 과거 김대중 정부의 국민의 정부를 연상시키는 국민주권 정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은 오늘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영남과 호남 사이 경남 하동 화개장터에서 광주와 대구 출신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영남, 호남, 지방 수도권 구분 없이 모두 잘 사는 세상이 돼야 한다면서 달구벌 대구, 빛고을 광주, 옛 지명을 들어 영호남 화합을 얘기했습니다.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 그 달빛이 왜 달빛이라는지 아시죠? 달구벌, 빛. 전날까지 영남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화개장터를 거쳐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으로 건너갔습니다. 여수와 광양 등 남해안 일대 유세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는 18일까지 3박 4일 일정의 호남권 표밭 다지기에 돌입했습니다. 서남해안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과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재생에너지 생산에 따른 이익 공유제 등 호남권 지역 공약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걸 쓰고 나머지는 아무 때나 팔 수 있게 하면 농사 짓는 것보다 몇 배 수익이 생길 텐데. 특히 지난달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것을 언급하며 호남의 민심과 당심을 존중하겠다고 한껏 자세를 낮췄습니다. 또 호남 출신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정부를 내세웠던 것을 상기시키며 내란을 극복하는 다음 정부 이름 후보로 국민주권 정부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 국민주권주의를 관철하되 국민을 통합하는 정부여야 되겠다. 스승의 날을 맞아 이재명 후보는 유아교육과 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를 육성하는 등의 교육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은 보수의 기준으로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합리적인 보수 인사는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한 국민의힘에서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다면서 민주당의 입당에 함께하면 좋겠다고 화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에서 첫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수도권 표심 호소에 나섰습니다. 또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노동자 보호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고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을 찾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찰구를 빠져나오는 시민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인사를 건넵니다.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며 지나치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함께 사진을 찍거나 손을 맞잡으며 응원을 건네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대선 후보 확정 뒤 첫 서울 유세인데 3일간 영남권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데 이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인들에게 특유의 사랑합니다 인사를 건넨 김 후보는 곧바로 기업인 구애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 또 거듭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을 노동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중소기업엔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은 반드시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습니다. 김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단체로부터 교육정책을 제안받은 뒤 AI 교과서 활용과 교육감 직선제 폐지, 교원 학부모 교육청 소통 방안 개선 등의 교육 현장 공약도 내놨습니다. 학교가 이 맞벌이 부모, 결손 가정에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김 후보는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만나 점심을 함께하며 회담도 가졌습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으로 규정하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하루 평균 1.6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산업재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매년 30조 원을 넘는다며 대통령 후보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을 만나 교권을 회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학교 식당을 찾는 학식 투어도 이어가면서 청년층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데 이 후보는 TV 토론을 기점으로 변화가 생길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초등학교 교사들을 만났습니다. 재작년 학부모 민원에 괴로워하던 교사가 숨진 서희초 사태 뒤에도 상황이 변한 게 없다는 호소가 쏟아졌습니다. 교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권이라 함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생활 지도할 수 있는 수단이 명백하게 마련돼야 되는 것이고, 이 후보는 교사들의 법적 문제는 교육청에서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등 교권 회복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서울교육대학교를 찾아 대학 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벌써 7번째 먹는 대학생들과의 점심인데 청년층 공략에 주력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후보는 자신이 진정한 보수 후보라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단일화 무쇠적인 선거 전략으로 어떻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는 것으로도 나오는 이재명 후보를 막아세울 수 있겠다는 건지. 오는 18일부터 이어지는 TV 토론을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1차 TV 토론이 하나의 분수령이 되어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신의 강점인 TV 토론을 통해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에 나서면 지지율이 금방 올라갈 거라는 주장입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생각은 공식 선거운동 이후에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최종 득표율 1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10%의 벽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호감도가 가장 높게 나오는 것도 부담으로 꼽힙니다. 개혁신당은 최근 온라인 당원 수가 빠르게 늘어 10만 명을 돌파했다면서 곧 지지율이 상승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재명 방탄 입법이다, 삼권 분립을 지키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먼저 정치에 개입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 한다며 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료법제 사법 탄압 이재명 세력 규탄한다. 김문수 후보도 합류해 입을 보탰습니다. 범죄자가 선거법을 고쳐서 자기가 선거법 자체가 자기를 처벌 못하도록 아예 싹 빼버린다. 이런 일이 전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삼권 분립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인지 아이디어 경쟁이라도 하는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거나 헌법재판소가 대법 판결을 다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사법부가 먼저 정치에 개입했다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인지 아니면 사법부가 먼저 삼권 분립을 무너뜨려서 이 지경을 만들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입법부 삼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저희는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성급한 법안 추진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당 지도부에도 조금 지나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본회의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고 박용진 국민화합위원장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법부 행위에 대한 견제구라면서도 자제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의 본회의 처리 시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조율 중이라면서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 소식, 오늘은 정치팀 이문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문현 기자, 첫 번째 소식 볼까요? 버젓이 이재명 앞담화. 이게 뒤에서 한 게 아니라 앞에서 앞담화를 했다는 건데 사진을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홍보물 앞에 서 있는 모습이네요. 네, 최근 두 후보가 직접 만난 적은 없고요. 다만 사진처럼 김문수 후보가 묘한 방식으로 이재명 후보의 얼굴 바로 앞에 서게 됐거든요. 네. 현장 상황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마침 사진이 한 사람 붙어 있네요. 자기가 뭐 곤란한 일 있으면 내가 검사다 그래서 거짓말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 김문수는 죽을지언정 손해를 볼지언정 거짓말은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얼굴 앞에서 비난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서 이재명 앞담화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고요. 사실 이번 대선이 국민의힘에 좀 불리한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네.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파문 때문에 그 출발이 좀 늦기도 했고요. 그래서인지 지역 유세 월화수 3일 동안 다니는데 그 연설의 상당 시간을 어떤 비전이나 정책을 말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는 데 사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앞담화든 뒷담화든 이런 담화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대결을 조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일본 국적 준 적 없습니다. 이 제목만으로는 짐작이 잘 안 가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김문수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돼서 청문회를 할 때 우리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발언이 이번 선거에 다시 또 소환이 됐는데요. 현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럼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한데 무슨 국적이 있어요? 자, 끝내야 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내란을 끝내야. 일본은 일제 강점기에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 국적을 준 적이 없습니다. 조선인들은 일본 국적이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전쟁터에 나가야 됐고 강제징용 여기 온 것은 정말 민주당 이재명 캠프는요, 일본 출신으로 우리나라에 귀한 호사카 유지 교수를 영입했는데 유지 교수가 김 후보의 과거 발언이 일본의 식민사관 그리고 뉴라이트적 역사관이었다는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선거에서 후보들의 과거 발언이 소환돼서 검증과 공방의 소재가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모두 과거 발언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노무현 따라 민주당 갈 걸. 홍준표 전 대구시장 모습인데 이런 후회를 했나 보네요. 네, 홍 전 시장이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에 미국 하와이로 갔잖아요. 네. 그런데 국내에 있는 정치인들보다 오히려 더 발언들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그 팬클럽에다가 다시 글을 하나 올렸는데 함께 보시면요. 3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권유에 따라서 꼬마 민주당을 갔다면 의리, 도리,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당에서 오랫동안 가슴앓이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이 베풀어준 건 없다. 박근혜 탄핵 이후 괴멸된 당을 내가 되살렸을 뿐이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연일 홍준표 러브콜이 계속되고 이재명 캠프가 총리직을 제안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일단 홍 전 시장은 부인을 했고요. 네. 김문수 캠프는 이런 홍 전 시장을 붙잡으려고 홍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김대식 의원을 하와이로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지켜보시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문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동탄 신도시에서 사실혼 관계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경찰에 600장에 이르는 피해 사실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구속 수사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은 3차례나 신고를 하고 거주지까지 옮겼지만 결국 납치돼 잔혹하게 살해됐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빠져나온 30대 여성은 지인의 오피스텔에 지난 3월부터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지난 3월까지 3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사실혼 관계인 남성을 피하려 한 겁니다. 하지만 남성은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내 여성을 납치했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7시 오피스텔을 찾아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 19분쯤 문 밖을 나선 여성을 제압해 렌터카에 강제로 태웠습니다. 테이프로 입을 막고 손을 묶은 뒤 두건까지 씌우고 함께 살던 아파트까지 6km를 끌고 갔습니다. 오전 10시 41분 여성이 차에서 내려 달아나자 뒷조차가 아파트 통행로에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남성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살해된 여성은 지난달 4일에도 남성을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달 17일엔 1년간의 피해 사례를 녹음한 녹취록 등 600장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며 남성을 구속 수사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10여일 넘게 관련 서류도 만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차례의 가정폭력 신고에 별도의 고소와 증거 제출이 이어졌지만 죽음을 막지 못한 겁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내부적으로 구속영장 신청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었다면서 자료가 600장이 넘어 살펴볼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 매주 안전 여부를 전화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화성 동탄서의 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사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수천 명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누군가의 얼굴과 전화번호, 살고 있는 곳까지 공개돼 있고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과 비난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마구 올려 이른바 박제를 하고 지우려면 돈을 내라고 협박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피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입니다. 도윤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 20대 여성의 얼굴과 주민등록증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 보정이 심하고 성관계가 문란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름과 생년월일은 물론 연락처와 졸업한 학교, 등본 주소지까지 공개합니다. 수용소라는 이름을 걸고 범죄 가해자 등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이른바 박제하는 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낙태를 했다거나 성소수자라는 등의 이유로도 얼굴과 신상이 공개됩니다. 한 중학생은 이 수용소 방에 얼굴과 전화번호가 공개되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수십 차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희롱 내용도 담겼습니다. 텔레그램에 올라온 나랑 보이자. 나랑 한번 자자. 텔레그램 방 운영자는 실제로 성희롱이나 욕설 전화를 하면 추첨해서 돈을 주겠다며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냥 길을 걷다가 그 전화를 받고 주저앉을 정도로 너무너무 무섭고 길을 가다가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묻지마 범죄를 당하는 것처럼. 이 수용소방 접속자만 최대 14,000명에 이르는데 접속이 제한되면 방을 옮겨가며 최소 3년 전부터 운영되어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을 새로 만든 지난 2월부터 하루에 많게는 30건씩 신상이 공개됐는데 전화번호까지 노출된 170명 중 약 40%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올라왔다며 글을 지워달라고 하면 돈을 요구합니다. 추적이 어려운 코인으로 150만 원을 결제하라는 겁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무단으로 조금 올린 건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돈 내고 하기는 좀 힘들고 금액도 크다 보니까.
운영자들은 한 달에 1억까지 벌 수 있다며 투자 사기나 보이스피싱 가담자를 찾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정황도 확인됩니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 등은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텔레그램 수용소방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운영자들은 강력범죄가 아닌 명예훼손으로는 텔레그램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며 수사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이 정도가 너무 심하고 코인으로 받는 이유는 추적을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당연히 알고서 하는 고의도 명백하고 공갈 범죄죠. 명예훼손과 협박, 공갈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대화방 운영자는 인터뷰를 원하면 코인으로 150만 원을 결제하라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 교단이 아닌 거리에서 하루를 보내야 했던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폭력 피해 문제를 제기한 뒤 부당 전보로 해임까지 당했다며 481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지혜복 선생님인데요. 작년 스승의 날에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아직 달라진 게 없습니다. 차우형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스승의 날을 교단이 아니라 교육청 앞에서 거리에서 맞게 된 선생님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지혜복 선생님은 여전히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481일째, 올해 스승의 날도 제자들이 없는 거리에서 맞게 됐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지 씨는 30년 넘게 사회 과목을 가르치던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상담 지도부장을 맡은 2023년 여학생들의 성폭력 피해를 듣고 학교 측에 알렸습니다. 이후 피해 여학생들이 노출되는 등 학교 측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서울시 교육청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학생들이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한 바 있으나 해결이 잘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교사로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 돌아온 건 학교를 옮기라는 전보 통보였습니다. 지 씨는 부당 전보라며 출근을 거부했고 지난해 9월 해임됐습니다. 이후 교육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이어온 지 씨는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선 삭발까지 했습니다.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그냥 방치한 채로 다른 학교를 가게 되면 그 학교 가서 제가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 교육청은 성폭력 사안은 절차에 따라 처리됐고 선입 선출 원칙에 따라 지 씨가 전보 대상으로 선정된 거라고 했고 학교 측도 지 씨의 전보는 학교 폭력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 씨는 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로 돌아감으로써 그 학생들의 마음의 부채감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고 너희들 탓이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지 선생님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법과 제도의 울타리에서 평화적으로 처리하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대선 기간을 틈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사칭해 숙소 등을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같은 이름, 비슷한 번호가 반복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특정 정당을 비난받게 하려는 계획된 사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강원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 자신이 민주당 홍보실장이라는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남성은 명함 사진과 함께 선거운동원 30명이 머물 숙소를 예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식당에 연락처를 보내며 수제 도시락을 미리 주문하고 결제까지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얼마냐 이랬더니까 처음에 뭐 1,800만 원 얘기하다가 도시락 한 개 얼마냐 이랬더니까 5만 원이래요. 그래서 수제 도시락이라 해서 비싸다. 업주 측이 식당이라는 곳에 연락하자 상대는 빨리 돈을 보내라며 채근했습니다. 재료사에서 납품을 하는 데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업주는 수상히 여겨 돈을 보내지 않았고 숙소를 예약한 홍보실장과 선거운동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인물은 홍보실장도 당원도 아니며 해당 명함도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곳뿐만 아니라 춘천, 철원, 정선 등의 숙박업소에서도 민주당 선거운동원을 사칭해 예약을 한 뒤 나타나지 않거나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는 예약자 연락처까지 같았고 취재진이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대전에서 민주당 선거 캠프 관계자를 사칭한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명함 30만 장을 주문하는 등 전국에서 대선 상황을 악용한 사기 또는 노쇼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소상공인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관세 협상이 첨예한 지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21개 나라의 통상 대표들이 이 시각 제주에 모였습니다. 우리와 미국, 또 미국과 중국이 잇따라 치열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APEC 통상장관 회의가 열린 제주를 연결합니다. 송재원 기자, 한미 회담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오늘 한미 양자회담은 오후 7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측에선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나섰습니다. 정 본부장은 질서 있는 접촉을 언급했는데요. 미국 측과 작업반을 구성하는 실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As cross-border trade and interconnected supply chains continue to expand, growing uncertainties are faced, placing a strain on the global economy and the trade landscape. 내일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그리어 대표의 장관급 회담이 이어집니다. 지난달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2 협의 이후 다시 만나는 건데요. 실질적인 관세 해법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내일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대표도 만납니다. 미국 측이 먼저 요청했는데요.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업 협력은 이번 협상의 지렛대가 될 전망입니다. 또 다른 관심사는 관세 전쟁의 핵심, 미국과 중국의 조우입니다. 지난 12일 스위스에서 90일 관세 유예에 합의한 미중 협상 대표들도 사흘 만인 오늘 이곳에서 후속 논의에 나섰습니다. 이번 통상협의에서 눈에 띄는 건 일본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통상대표급을 보내지 않았는데요. 자동차 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성급한 관세 합의를 피하려는 일본의 전략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APEC 통상장관 회의가 열리는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부양해야 할 노인이 늘면서 법정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자는 공감대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득과 실을 잘 따져볼 일입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취업 상담을 받는 고령층들로 북적입니다.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0명 중 8명 이상이 60대, 70대 구직자도 16%나 됩니다. 지난 1월 문을 연 이후 넉 달 만에 등록자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60대라고 했을 때 예전에 50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의지, 능력, 경험 다 출중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법정 노인 연령은 만 65세. 그러나 이 기준이 정해진 1981년 이후 기대 수명이 83.5세로 길어졌고 스스로 노인이라 생각하는 연령도 71.6세까지 올라갔습니다. 더욱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자 노인의 기준 연령을 올리자는 공감대가 넓어졌습니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선 2년마다 한 살씩 높여 2035년까지 70세로 확정하자는 구체적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인구 구조, 건강 상태 및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노인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올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도 개선됩니다. 적어도 2100년 이상 연금 기금의 고갈 없이 연금이 지속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지속 가능한 연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노령층의 소득 공백입니다. 60세인 법정 정년을 그대로 두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만 올라가면 노인 빈곤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일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저희가 경제적으로 좀 쪼이잖아요. 건강 수명이 평균 70.9세라고 해도 소득 하위 20%는 5년 정도 짧아 가난할수록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연령으로 해서 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늦추고 좀 어려운 사람은 좀 땡기고 이런 형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무임승차 등 경로 우대와 보건의료, 장기요양 서비스 같은 혜택도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무임승차도 사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려운 계층은 이러한 제도들을 계속 유지시켜서 노인 연령 상향은 대선 국면에 진입한 정치권에서도 각종 복지 공약과 맞물려 논의가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결혼과 동시에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강요하는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이 때문에 결혼을 꺼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반세기 넘게 법 개정을 요구해왔지만 정치권의 외면에 특히 일본 국민들, 여성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함께 살아온 지 31년째. 하지만 이들은 법률상 부부가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하려면 둘 중 한 명은 성을 바꿔야 하는데 두 사람 모두 원치 않아 사실혼으로 남았습니다. もうじき変わるだろうと。それを待って法律婚をしようというようなことをお互いに決めた。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곤란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手術をするときに同意が必要っていうときに事実婚だと家族じゃないからその同意書へのサインができない。 일본에선 1898년 서구 문물의 영향으로 부부가 같은 성을 쓰는 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구권에선 남편 성을 쓸지는 여성의 선택 사항이 된 지 오래고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일본뿐입니다. 남편이 아내 성을 따라도 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운영 중인 아오노 씨. 드물게 아내 성을 따랐지만 사업을 할 땐 결혼 전의 성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今でも海外に行くときはもうその30年ぐらい前に作ったパスポートと今のパスポートと2つ持って 결혼과 동시에 예전 성을 버려야 하는 일본 여성들은 경력 단절을 우려해 결혼을 미룹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50대 이하 사실혼 인구가 122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성에게 이름 선택권조차 주지 않으면서 출생률을 높이는 데 수십조 원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보수 정치권은 부부가 성이 다르면 가족 간 유대감이 떨어지고 아이들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고 반대합니다. 女性にも男性と同じ権利があるということに国民が気がついてしまったら、女系天皇が生まれる機運を作るからダメだというようなことを言ったんですね。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連마저 부부 별성 선택권 도입에 찬성하고 나섰지만 법 개정까지는 여전히 요원한 실정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단적인 폭우가 최근 몇 년 새 잦아지고 있는데요. 수도권에 먼저 도입된 기상청의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홍수 위험 문자와 내비게이션 위험 표시도 기존 200곳에서 900여 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무릎 높이로 물이 차 있고 자동차는 지붕만 겨우 보인 채 잠겨 있습니다. 동작구는 시간당 141mm가 쏟아졌고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선 밀려 들어온 물에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기후변화로 더욱 거세지는 호우 강도. 이에 기상청이 재작년 수도권부터 도입해온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올해엔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1시간에 50mm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동안 90mm의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동안 72mm의 비가 내렸으면 삐 소리와 함께 즉각 발송됩니다. 앞으로 내릴 비를 예보하는 호우특보와 달리 지금 내린 비의 관측값을 기준으로 읍면, 동 등 더 좁은 지역에 내려집니다. 문자를 받으면 신속히 대응하라는 경고의 뜻입니다.
위험 기상을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에서 국민분들께 직접 발송하여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된다 이런 알림을 실제로 지난해 시간당 100mm 이상 극단적 폭우가 16번이나 내렸지만 긴급 재난 문자가 보내진 지역에선 인명피해가 전해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홍수 경보 체계도 강화됩니다. 200여 곳에서만 제공되던 홍수 위험 문자가 900여 곳으로 늘어납니다. 차량으로 근처를 지나면 내비게이션에도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가 표시됩니다. 태풍 정보 체계도 바뀝니다. 그동안 중, 강, 매우 강, 초강력이었던 태풍 강도 등급을 강도 1부터 강도 5로 숫자 표시로 바꿔 위험성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광주FC가 약 420만 원을 피파에 내지 않아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담당 직원의 휴직으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최근까지 징계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도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문제는 광주가 2년 전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적료 일부를 해당 선수가 유소년 시절 뛰었던 팀에 나눠주는 연대기여금 제도가 있는데 광주가 아사니 영입으로 발생한 연대기여금 3,000달러, 우리 돈 약 420만 원을 피파에 내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8월 피파에 송금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 구단 담당자가 휴직을 했고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돈을 받지 못한 피파는 지난해 12월 광주에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파 징계 내용을 당사자인 광주도 프로축구연맹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파가 축구협회로 먼저 공문을 전달했지만 협회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프로축구연맹을 빼고 바로 광주에 이메일을 전달했고 담당자가 휴직 중이었던 광주는 이 공문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결국 광주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10여 명의 선수를 영입하고 협회 등록까지 마쳤지만 구단과 협회 모두 최근에야 피파의 징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납부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을 하게 된다면 제재는 해제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K리그 일부 구단은 광주가 미등록 선수로 경기에 나선 만큼 올 시즌 경기들을 몰수패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프로축구연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경기력 저하를 지적해온 현지 언론들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외부의 잡음에는 귀를 닫고 유로파리그 결승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리그 29경기에서 7골에 도움 9개.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은 33살의 나이에 따른 기량 저하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왔습니다. 최근엔 발부상으로 한 달간이나 뛰지 못하면서 일부 현지 언론에선 손흥민을 유로파리그 결승에 기용하지 않는 게 낫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평소보다 강한 어조로 부정적인 평가를 반박했습니다. I don't really listen to the outside noise. I'm not really concentrated. I'm not really bothered about the making this opinion. It's free. 오히려 줄어든 자신의 공격 포인트보다 토트넘이 17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Football is all about the winning the title. The previous season, I scored so many goals, and we haven't won it. So. 그리고 자신의 능력은 의심하지 않는다면서 맨유와의 결승전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They don't see how I work, how I grow up. I still think that I have a quality that I have no doubts. I'm concentrating my job. I'm concentrating my training session. I'm concentrating my game. So. 한편 손흥민에게 임신을 빌미로 협박을 해왔던 20대 여성 등 2명이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손흥민의 소속사는 손흥민은 피해자라면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중부지방은 오전에 일찌감치 비가 그쳤는데요. 전남, 남해안 지방은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차츰 서해상에서 많은 수증기를 머금은 또 다른 비구름이 다가오겠고요. 내일 새벽 서쪽을 시작으로 차츰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내륙과 영남, 제주는 모레 새벽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온 또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150mm 이상, 남해안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5에서 30mm가량으로 양은 많지 않겠는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불 수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남해안과 서해안 지역은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제주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서울 22도, 광주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엔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다음 주 월요일엔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